안녕하세요. 배신의 장미입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살다 보니 어느덧 이렇게 나이를 먹었구나 싶습니다. 이제 곧 일흔을 바라보는 나이가 되었으니 말이죠. 세월이란 게 참 묘합니다. 짧디 짧은 것 같으면서도 또 징글징글하게 길게만 느껴지기도 하니 말이에요. 저에겐 딸 하나가 있습니다. 결혼을 시켰고 지금은 행복하게 잘 살고 있습니다. 그걸 보면 흐뭇하기도 하고 한편으론 부럽기도 합니다. 저도 한때는 꿈도 많고 하고 싶은 것도 많았는데 언제부터인가 제 삶은 제 것이 아니게 되어 버렸으니까요. 제가 남편과 결혼을 했을 때만 해도 요즘 젊은 사람들처럼 신혼을 즐기고 따로 살 생각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그땐 다 그렇게 살았으니까요. 시댁 어른들 모시고 사는 것이 당연했고 병수발을 드는 것도 며느리의 도리라 배웠습니다. 결혼하자마자 시댁과 합가를 하며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저의 인생은 시댁이라는 울타리 안에서 흘러가기 시작했죠. 신혼이라는 단어는 저와 거리가 멀었지요. 남편과 단둘이 오순도순 살던 날이 몇 날이나 되었을까요? 시아버님께서 몸이 편찮으셨습니다. 저는 결혼과 동시에 병수발을 시작했죠. 새벽같이 일어나 밥을 짓고 약을 챙기고 병원 모시고 다니는 일상이 반복되었습니다. 시부모님을 모시며 사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했기에 불평 없이 살았습니다. 어차피 누구나 다 그렇게 사는 줄 알았으니까요. 그렇게 6년이 흘렀습니다. 시아버님께서는 오랜 병실의 끝에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그제야 제 삶이 조금은 나아지려나 싶었지만 그건 착각이었습니다. 그분을 보내드린 후에도 저는 여전히 시댁을 떠나지 못했거든요. 시어머님을 홀로 두고 가는 것이 마음에 걸렸습니다. 분가를 하자는 말은 남편과도 여러 번 나눴지만 저는 선뜻 결정을 내릴 수가 없었습니다. 오랜 시간 함께 살아온 정이 있었고 무엇보다 시어머님이 혼자 남겨지는 게 걱정되었거든요. 그 연세에 혼자 사시는 게 얼마나 외롭고 불안할지 그게 자꾸만 마음에 걸렸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결혼한 지 10년이 지나도록 여전히 시댁에 머물렀습니다. 이젠 저도 조금은 제 삶을 살아야 하는 것 아닐까 싶었지만 당시에 저는 시어머님을 두고 저 혼자 편해질 용기가 없었습니다. 제 결혼 생활은 남편이 아니라 시어머니로 인해 지속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시어머님께서는 흔히 말하는 전형적인 시어머니셨습니다. 결혼했을 때부터 저를 몰아붙이셨고 남편을 하늘처럼 모셔야 한다고 말씀하셨죠. 아내가 잘해야 가정이 편안한 법이다. 남자는 밖에서 돈을 벌고 여자는 집안일을 잘 해야 한다. 그런 말씀을 당연한 듯 하셨고 저는 그 시절의 며느리라면 누구나 듣는 이야기라 여기며 그냥 받아들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시어머님의 태도가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분께서 저를 불쌍한 사람이라 여기기 시작한 순간은 바로 당신의 아들이 천하에 쓸모없는 사람이라는 걸 깨달은 뒤였습니다. 남편이라는 사람은 정말 남의 편이었습니다. 아니 사실 남이라 부르기도 아까운 사람이었죠. 선을 보고 결혼을 했기에 처음엔 잘 알지 못했습니다. 연애 기간도 짧았고 주변에서 결혼할 때가 되었다고 하니 자연스럽게 하게 된 결혼이었습니다. 그래도 살다 보면 서로 맞춰가며 살 수 있지 않을까 싶었는데 아닙니다. 그 사람은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어떤 존재로 분류해야 할지조차 애매할 정도였습니다. 남편은 단 한 번도 집에 돈을 가져온 적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시댁에서 돈을 끌어다 쓰게만 했습니다. 사업을 할 능력도 없으면서 매번 허황된 꿈을 쫓으며 새로운 사업을 벌였죠. 이번엔 진짜야.
이번엔 대박나. 그 말만 수도 없이 들었습니다. 결국 그는 평생 실패하는 사람이었죠. 그 실패의 뒷감당은 항상 저와 시어머님의 몫이었습니다. 남편은 딸에게도 관심이 없었습니다. 단 한 번도 아이의 생일이나 행사에 참석한 적이 없었죠. 하물며 100일이나 돌잔치 때도 집을 나가 돌아다녔으니 더 말해 무엇하겠습니까? 저는 그 사람을 포기하고 살았습니다. 하지만 딸만큼은 포기할 수 없었죠. 제 인생은 이렇게 흘러가더라도 딸만큼은 제대로 된 삶을 살게 해주고 싶었습니다. 그 마음 하나로 버티며 살았습니다. 처음엔 시어머님도 남편이 결혼하면 변할 거라 믿으셨다고 합니다. 그러다 딸을 낳으면 철이 들 거라 기대하셨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는 결코 변하지 않았죠. 세월이 흘러도 시간이 지나도 그대로였습니다. 그런 남편을 보며 쇠가 빠지게 고생만 하는 사는 저를 보며 시어머님께서는 같은 여자로서 안쓰러움을 느끼셨다고 하셨습니다. 저는 그분을 의지하며 살았습니다. 남편이 제게 아무런 힘이 되어주지 않았기에 시어머님만이 저를 지탱해주는 존재였죠. 그런데 결혼 10년째 되던 날 시어머님께서 제 손을 잡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분가해라. 저는 순간 귀를 의심했죠. 그분께서 저를 놓아주실 줄 몰랐거든요. 땅을 다 팔 거다. 시어머님께서는 단호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땅을 다 정리하셨죠. 그 후 제 손에 돈을 쥐어주셨습니다. 이 돈으로 집을 사고 작은 가게라도 해라. 이제 더는 내 아들에게 기대하지 마라. 네 인생을 살아라. 하지만 시어머님의 바람대로 모든 일이 순조롭게 흘러갈 순 없었습니다. 집을 알아보고 이사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남편은 끊임없이 저에게 돈을 요구했죠. 그놈의 사업 때문이었습니다. 처음엔 한두 번 조심스럽게 말을 꺼내더니 점점 대놓고 요구하기 시작했죠. 그러다 결국 사람을 괴롭히기 시작했습니다. 당신이 지금 이 돈을 가지고 뭐 하겠다는 거야? 이 돈이 다 누구 덕에 생긴 건데 나한테 투자하는 게 맞는 거 아니야? 그 사람은 끝없이 저를 흔들었습니다. 그래, 저를 힘들게 하는 것까지는 어찌 참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손이 올라가더군요. 말로 안 되면 폭력으로 해결하려는 사람. 저는 참을 수 없었습니다. 결정적으로 그 손이 딸에게까지 향하려 했을 때 저는 모든 걸 내려놓았습니다. 남편에게 돈을 줬습니다. 이젠 미련도 기대도 없었죠. 딸과 함께 살 월세방 하나 얻을 돈만 남겨두고 나머지는 모두 줘버렸습니다. 사실 따지고 보면 그 돈은 시어머님의 돈이었고 남편의 몫이 더 많은 것이나 다름없었으니까요. 다시 시댁으로 돌아갈까 생각도 해봤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제 힘으로 일어서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남편에게 돈을 빼앗겼다는 사실을 시어머님께 도저히 말씀드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딸 아이와 함께 살아가기 위해 안 해본 일 없이 닥치는 대로 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이라는 사람은 한 달에 한 번, 두 달에 한 번쯤 집에 들어올 뿐이었습니다. 그마저도 잠깐 얼굴만 비추고 다시 사라지는 인간이었으니 도움이 될 리가 없었죠. 하지만 저는 원망할 시간도 없었습니다. 그저 어떻게든 딸과 함께 살아남아야 했으니까요. 그렇게 또 몇 년이 흘렀습니다. 그동안 많은 일이 있었지만 정말 힘들었었던 순간은 시어머니가 크게 다치셨을 때였습니다. 병원에 가보니 시어머니 온몸이 퉁퉁 부어 있었습니다. 못 알아볼 지경이었습니다. 순간 눈앞이 캄캄해졌죠. 저는 무슨 일이 있었는지 도대체 어떻게 된 건지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어머니께서 크게 다치셨다는 소식을 듣고 병원으로 달려갔는데 경운길 타다가 뒤에서 떨어지셨다고 했습니다. 병원에 도착해보니 의사 선생님께서 심각한 표정으로 말씀하셨죠. 여기저기 골절이 심하고 출혈도 꽤 많습니다. 일어난다고 해도 재활을 오래 해야 하고 제대로 걷거나 손을 쓰는 것도
어려울 겁니다.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어떻게든 치료만 잘하면 괜찮아질 줄 알았는데 앞으로의 삶까지 영향을 미칠 정도라니 그날 저는 한참을 병실 앞에 서서 눈물만 삼켰습니다. 딸아이는 잠시 친정 어머니에게 부탁하고 저는 시어머니 병수발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낮에는 간병인을 쓰고 밤에는 제가 병실에 붙어 있었죠. 식사, 목욕, 배변 처리, 재활치료. 누군가의 몸이 망가진다는 건 단순히 움직이지 못하는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존재 자체가 누군가의 도움이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가 된다는 것. 그 무게를 온몸으로 받아들이며 저는 다시 시어머니를 돌보기 시작했습니다. 병원비도 모두 감당했죠. 어머니가 퇴원하시던 날 저는 고민할 것도 없이 바로 시어머니를 우리 월세집으로 모셔왔습니다. 혼자 두고 나올 순 없었으니까요. 집 근처 병원에서 재활치료를 받으시면서 그때부터 제 인생에서 가장 괴로운 시간이 시작되었습니다. 시어머니께서 재활을 하시는 동안 저는 주변에서 소문이 날 정도로 못된 며느리가 되었었습니다. 아니 어쩌면 일부러 그렇게 행동했습니다. 저는 시어머니를 도와드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참을성 있게 모시지도 않았습니다. 뭐가 필요하세요? 기어서라도 가져가세요. 넘어지시면 일으켜 세워드리지 않았습니다. 식사를 제대로 하지 못하셔도 손으로라도 집어 드시라고 했습니다. 못 먹어도 어쩔 수 없어요. 손 있으니까 손으로라도 드세요. 혼자 힘으로 하셔야 해요. 누가 대신해줄 사람 없어요. 직접 하세요. 주변에서 난리가 났습니다. 저 며느리 너무하는 거 아니야? 저러다 진짜 신고당하는 거 아니야? 사람들은 제가 시어머니를 쥐잡듯 잡는다고 수군거렸습니다. 당연히 시어머니께서도 저를 미워하셨죠. 재활을 하실 때 저는 더 강하게 몰아세웠습니다. 시어머니는 저를 향해 온갖 욕을 퍼부으셨습니다. 네가 사람이냐? 배은망덕한 년 같으니? 내가 너한테 어떻게 했는데 네가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 그렇게 몇 년이 흘렀습니다. 의사도 주변 사람들도 모두 말했습니다. 제대로 걷지 못하실 거예요. 혼자 식사도 못하실 겁니다. 그런데 시어머니께서는 어느 순간 혼자 식사를 하셨습니다. 혼자 걸으셨습니다. 혼자 샤워까지 하셨습니다. 분가를 하고 시어머님의 병수발을 하는 동안 남편은 무엇을 했을까요?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그보다 더 나쁜 사람이었습니다. 남편은 자신의 어머니가 병상에 누워 있음에도 단 한 번도 들여다보지 않았습니다. 그저 귀찮아할 뿐이었고, 오히려 어머니가 아픈 것이 자신에게 짐이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제가 시어머님을 우리 집으로 모시겠다고 했을 때 남편은 기가 막힌 말을 했습니다. 그걸 왜 해? 쓸데없는 짓 하지 마. 쓸데없는 짓이라니. 어머니시잖아. 지금 혼자 계실 수도 없으시고 누군가 모셔야지. 그래서 그걸 왜 우리가 해야 하는데? 엄마라고 해도 이제 남은 것도 없고 더 뜯어 먹을 것도 없잖아. 그냥 그렇게 아프다가 노인네들은 가는 거야. 그게 자연스러운 거라고. 저는 그 순간 몸이 얼어붙었습니다. 이게 정말 제 귀로 듣는 말이 맞을까요? 이 사람이 진짜 저와 결혼해 한 집에서 살았던 사람일까요? 도저히 믿기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자식이라는 사람이 자신이 어머니에게 이런 말을 할 수 있을까요? 저는 마지막 희망을 걸고 남편을 바라보았습니다. 혹시라도 이게 그냥 홧김에 내뱉은 말이라면 다시 생각해볼 여지는 있을지 모른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태어냈죠. 아무렇지 않게 담배를 물고 핸드폰을 만지작거리며 말했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엄마 때문에 네가 지금까지 얼마나 고생했는데 내가 그래서 그냥 놔두라는 거야. 너도 이제 편하게 살아야지. 그냥 병원에 두고 간병인이나 붙이면 되잖아. 우리가 신경 쓸 필요 없어. 그때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 사람은 어머니를 걱정하는 것도 아니고 저를 걱정하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자신이 귀찮았을 뿐이었죠. 그날 저는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 사람과 함께한 지난 세월이 얼마나 불행했던 시간이었는지를, 그저 남편이라는 이유로 붙잡고 살아왔던 시간이 얼마나 부질없고 허무한 시간이었는지를 남편은 결국 제게 이혼을 요구했습니다. 지긋지긋하다. 제발 이혼 좀 해줘. 제가 지긋지긋하다고요? 말이 됩니까? 단 한 번도 집에 돈을 가져다 준 적이 없고 남편 노릇, 아빠 노릇, 심지어 자식 노릇조차 하지 않은 인간이 이혼을 해달라니요? 처음엔 그냥 한 귀로 듣고 흘렸습니다. 워낙 허황된 소리를 자주 하는 사람이었으니까요. 그런데 제가 시어머니를 모시고 오자 이혼 요구는 점점 더 강해졌습니다. 그리고 지는 그런 부담을 떠안는 게 싫어 도망치고 싶었던 것이었겠죠. 남편은 계속해서 시어머니를 거론하며 저를 몰아세웠습니다. 나는 책임지고 싶지 않아. 네가 알아서 해. 책임지고 싶지 않다고? 당신 어머니야. 어떻게 그런 말을 해? 그냥 연 끊으면 돼. 이제부터 내 어머니 아니야. 그러니까 나중에 돌아가셔도 나 찾지 마. 너는 네 마음대로 자식 노릇 며느리 노릇이나 하면서 살라고. 그 순간 이 사람에게는 정말 아무런 정조차 남아있지 않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혈육인데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 있을까요? 저는 끝까지 따져 물었습니다. 그래도 네 어머니인데 그게 말이 돼? 그럼 내가 상속 포기 각서를 쓸게. 공증까지 받아서 법적으로 아무런 책임 없는 관계가 되겠다고. 시골에 있는 그 집도 너 가져. 어차피 나는 관심 없어. 돌아가시면 네가 알아서 장례 치르고 다 처리해. 그리고 남편은 정말로 상속 포기 각서를 썼고 공증까지 받아왔습니다. 그렇게까지 하는데 이 남자와 더 이상 무슨 인연을 이어나갈 수 있을까요? 적어도 시어머님을 봐서라도 저는 더 이상 이 사람과 함께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합의 이혼을 해 주었습니다. 그렇게 법정에서 나오는 순간 남편의 눈이 뒤집혔습니다. 왜냐고요? 그날부터 제 사이다가 처절하기 시작되었으니까요. 남편은 마지막까지 자신이 이긴 줄 알았겠죠. 아마 속으로 그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하지만 그건 착각이었습니다. 완벽한 착각이었죠. 남편이 저를 향해 비웃으며 나오던 순간 그는 자신이 모든 것을 잃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왜냐고요? 시어머님께서는 일부러 재산을 숨기고 계셨거든요. 남편이 이혼을 요구하고 자식 노릇도 안 하겠다고 했을 때 이미 그 모든 재산을 제 딸에게 증여해 버리셨습니다. 남편이 알면 빼앗아 갈까 봐서 숨기고 계셨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언젠간 남편이 제정신을 차릴 줄 알았다고 하셨습니다. 그래도 내 아들이니까 그래도 언젠간 철이 들겠지. 그런데 남편이 법정에서 했던 말을 듣고 더 이상은 이 관계를 이어갈 수 없다고 판단하신 거죠. 그리고 그런 공증까지 받아왔으니까요. 그냥 그렇게 가버리는 거라고. 귀찮으니까 연 끊으면 돼. 자신이 낳고 길렀던 아들이 자신을 이렇게 내팽개치는 걸 보고 시어머님께서는 마지막 남은 정마저 끊어버리셨습니다. 그렇게 숨겨놓았던 재산은 꽤 큰 금액이었습니다.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살아둘 때 정도의 돈. 그런데 남편은 그것도 모른 채 자신이 깔끔하게 이혼을 해냈다고 이제 해방이라고 혼자 좋아하고 있었던 겁니다. 진짜 사이다 한 방 법정에서 나오는 순간 남편은 저를 보고 비열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속 편하지? 이제 내 꼴 더 안 봐도 되니까? 저는 말없이 앞을 가리켰습니다. 그 순간 남편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그곳에 우리 딸이 타고 온 차가 있었거든요. 그냥 차가 아니었습니다. 그냥 평범한 국산 승용차도 아니었습니다. 반짝이는 고급 외제차. 한눈에 봐도 억대는 훌쩍 넘어 보이는 차. 남편은 그 순간 모든 걸 깨달았죠. 그 차에서 딸이 내렸습니다. 깔끔한 정장을 입고 당당하게 걸어오는 모습. 남편은 눈을 크게 뜨고 믿을 수 없다는 듯 주춤주춤 뒤로 물러섰습니다. 이게 뭐야? 딸이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아빠, 상속 포기각서 써줘서 고마워요. 덕분에 잘 살 수 있겠어요.
뭐라고? 아니, 어떻게 이게 지금 뭐야? 야, 니들이 돈이 어디 있어서, 어? 이거 사기야. 말도 안 돼. 이거 다 짜고 친 거잖아. 그러면서 딸의 손을 거칠게 잡아 흔들었습니다. 제 아이를 이기적인 인간이던 남편이 평생 얼굴 한번 제대로 들여다보지 않던 딸을 이제 와서 자기 뜻대로 하려고 했습니다. 그 순간 저는 이 남자가 끝까지 변하지 않는구나 싶었습니다. 상속 포기 각서를 썼다면 재산은 어떻게 되는가? 남편은 이미 상속 포기 각서에 서명했고 공증까지 마친 상태였습니다. 법적으로 상속을 포기하면 그의 권리는 완전히 사라집니다. 상속을 포기한 사람은 아예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처럼 취급됩니다. 즉 시어머니 재산을 받을 권리가 법적으로 완전히 사라진 것이죠. 상속 포기 후에는 처리할 수도 없고 법적으로 다시 권리를 주장할 수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남편이 빠진 후 재산은 누구에게 넘어갔을까요? 남편이 포기했으니 그 다음 상속권자는 바로 딸이 되었던 거죠. 이미 딸에게 증여된 상태라 상속 절차는 더 간단했고 남편은 법적으로 아무런 권리를 주장할 수 없었답니다. 결국 남편이 자신이 받을 수 있었던 모든 재산을 스스로 내던진 것이나 다름없었죠. 그리고 그 재산은 고스란히 제 딸에게 넘어갔습니다. 그 사실을 깨닫는 순간 남편의 표정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눈이 흔들리더니 그제야 딸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남편의 눈물, 하지만 이미 늦었죠. 아빠야, 그래도 아빠잖아. 한 번만 봐주면 안 되겠니? 딸은 남편을 차갑게 내려다 보았습니다. 그리고 아주 담담한 목소리로 말했죠. 아빠? 언제부터요? 내 인생에서 아빠였던 적이 한순간이라도 있었어요? 난 아빠가 없는 사람처럼 살아왔어요. 내겐 엄마밖에 없었어요. 그러니 제발 다신 연락하지 마세요. 엄마, 가요. 그렇게 우리는 남편을 뒤로하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시어머니의 마지막, 그리고 지나간 시간들. 시어머님께서는 제 품에서 조용히 숨을 거두셨습니다. 많은 시간이 흘렀지만 저는 여전히 시어머님이 그립습니다. 비록 저를 며느리로서 힘들게 했던 시간이 길었지만 마지막에는 제 가장 든든한 편이 되어주셨던 분, 저는 그분을 미워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세월이 흘렀고 남편과 저는 남처럼 살았습니다. 작년이었습니다. 이젠 남편이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도 신경 쓰지 않고 있던 어느 날 낯선 젊은 남자로부터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혹시 땡땡씨 전 부인 되시나요? 네, 맞는데요. 남편분이 돌아가셨습니다. 장례식 비용을 좀 보태주실 수 있을까요? 저는 순간 귀를 의심했습니다. 장례식 비용? 그 사람은 재혼을 했습니다. 그 사실을 알고는 있었지만 설마 장례비를 내달라고 할 줄은 몰랐습니다. 전 남편이었던 사람이 죽었다는 말을 들었을 때 저는 제 마음이 조금이라도 흔들릴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아무렇지도 않았습니다. 심장이 뛰지도 않았고 감정이 요동치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담담하게 아무 상관없는 사람이라고 말을 한 뒤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리고 생각했죠. 꼴 좋다. 그게 그 사람의 운명이지. 그 사람이 죽었다고 해서 내 마음이 흐트러질 이유는 없었습니다. 나중에 저 세상에서 다시 만나게 된다면 저는 그 사람에게 이렇게 말해줄 겁니다. 나는 너 버리고 아주 잘 살았어. 때깔 한번 잘 봐. 그리고 고맙다. 우릴 버려줘서. 덕분에 이렇게 행복하게 살 수 있었어. 명절이 다가오니 문득 이런 생각이 나더군요. 저와 비슷한 여성들이여 언제나 힘내세요. 인생이 굴곡져도 결국 이렇게 여유롭게 글을 쓰는 날이 오긴 합니다. 그러니 포기하지 말고 버텨내세요. 언젠간 우리도 더 나은 삶을 살아갈 테니까요. 이번 명절 우리 새끼들과 행복하게 보낼 생각입니다. 이제는 정말 마음 편하게 말이죠.
지금까지 들어줘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상 배신의 장미였습니다.